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그리고 유럽 조선 해양 전문가 협회를 대표해서 본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된 정병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IMO 핵심 과제 중에 하나인 전과정 GHG 탄소 집약도 지침 개발에 대해서 지침 개발의 배경과 그 현황, 문제점,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대응 방법, 이제 의제 문서 개발 방향,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해당 지침의 개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2018년 4월에 있었던 MEPC 72차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초기 전략 결의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서에 따르면 우리 그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2050년까지 70%, 그리고 전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까지 감축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였던 73차에서는 이 초기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프로그램들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이 후속 조치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로 선박 연료에 대한 전과정 GHG 탄소 집약도 지침 개발을 2023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EPC 74차 및 이제 인터섹셔널 워킹 그룹 GHG 5차에서부터 관련 지침 개발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 지침 개발이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선박 환경 평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설계 또는 이제 운항 효율 지수, 그러니까 EEDI, EOI 같은 경우에는 EXI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선박이 운항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산정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저탄소 또는 무탄소 대체 에너지를 선박에 적용했을 때는 제대로 된 선박 환경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두 척의 동일한 선박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척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두 번째 선박은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 EEDI, EOI 값을 적용해 보면 1번 선박이 2번 선박 대비 환경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연료 전지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본선에서 대기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EEDI, EOI 값이 이제 제로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소 연료는 이제 화석 연료 기반으로 대부분 생산이 되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대기 오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기 오염원이 저감이 된 게 아니라 해상상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원이 육상으로 이제 전가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료의 생산 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포함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전방위적인 환경 분석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데이터와 분석 절차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지침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지침의 개발 경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MEPC 73차에서 후속 조치 프로그램이 이제 승인되고 난 뒤에 2019년 인터섹셔널 그룹 5차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로 지침 개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들을 식별하고 또 제안하는 의제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회의에서도 관련 후속 문서를 제출하면서 지침 개발의 방향과 필수 고려사항들을 추가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상이한 접근 방식을 토대로 관련 지침에 대한 컨셉, 주요 고려사항들을 또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7차 회의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과정 지침 개발을 위한 이제 현실적인 컨셉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였고요. 그 외에도 몇몇 국가와 산업기관에서도 자체 연구 결과들을 의제 문서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좀 주목해 봐야 할 점이 노르웨이가 기존에 제출되었던 문서를 바탕으로 이제 탄소 집약도 지침의 초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지침의 초안의 경우 실제 대한민국에서 제안하는 방향과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쪽에서는 지침을 상세하고 포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노르웨이에서는 물리적, 시간적 한계를 좀 고려해서 당장 적용이 가능한 단계의 지침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또 추후에 확장해 나가자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연구 재원이 많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연구를 이어가지는 못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노르웨이에서 추진력을 가지고 지침의 초안을 완성해서 해당 기국의 동의를 현재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 편의 의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 제안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지침 개발 방향이 이제 간소화가 된다면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료의 전 과정을 포함한 환경 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지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제안한 방향으로 해당 지침이 이끌려 나가게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초안이 완성된 노르웨이 제안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여기 보이시는 수식에 있습니다. 선박의 GHG 양을 계산할 때 웰투 탱크라고 하는 연료의 생산 단계에서의 대기 오염원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리고 탱크 투 프로펠러라고 하는 본선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원의 배출량을 합산해서 최종 환경 영향성이 평가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탱크 투 프로펠러라고 하는 선박에서의 대기 오염원 양을 계산하는 데는 이미 EEDI나 EOI 같은 평가 방식을 기반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웰 투 탱크 이게 상당히 이제 체계적이고 이미 완성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 웰 투 탱크라고 하는 연료의 생산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단계까지의 환경 영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이 이제 이 부분이 해당 지침의 개발의 핵심이고 또 난제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련 지침 개발과 관련해서 현재 가장 큰 주요 논점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연료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을 이제 계산해서 해운 쪽으로 편입시키게 되면 육상에서의 계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 지구에 발생하는 오염원 양을 산정할 때 더블 카운팅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침의 이제 성공적인 개발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 있고 이제 통일된 환경 데이터 확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현재 EU나 이제 몇몇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전과정 환경 분석 연구를 수행해서 IMO 의제 문서로 제출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에 의존한 방식이어서 연구 결과나 데이터의 보편성이 많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바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통일된 데이터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와 또 제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르웨이에서 가장 선두적으로 지침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이 아주 완전한 지침 개발과 더불어 전 세계 선박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침 개발보다는 그 지침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일된 데이터베이스와 절차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당장 우리 대한민국은 지침 개발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전과정 탄소 집약도 연구의 실적, 노하우, 경험 등의 면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의 연구진들이 상당히 앞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을 통해서 실제로 지침 개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들의 1차 목표입니다. 당장 제출 가능한 의제 문서로는 이제 현재 노르웨이 지침 초안에는 에서는 연료의 운송에 대한 환경 영향성 평가가 중요시 고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사실을 최근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관련 사항을 이제 고려의 필요성을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다양한 국가에서 연료들이 이제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 수입국의 관계에 따라서 연료의 운송 시간과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에 따른 연료의 운송이 환경 영향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연료의 수출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이 전체 대기 오염원의 한 4%에서 한 6% 정도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연료의 생산과 운송 단계만 놓고 봤을 때는 운송 부분이 대략 한 20%에서 30%까지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선박이 벙커링을 할 때 지리학적 위치에 따라서 환경 영향성이 어떻게 고려되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비로소 의미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요즘 배터리 추진 선박에 대한 인기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기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생산이 가능하고 또 국가별로 사용 방식과 주원 에너지가 이제 비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어, 이제 본 그림에서는 실제 저희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뽑아온 것인데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운항하고 있는 20척의 소형 선박을 20개의 국가에서 동일한 운항 조건으로 이제 운항을 시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전과정 대기 오염원의 배출 영향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제 빨간색 줄이 디젤 연료로 운항을 했을 때의 값이라고 레퍼런스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전기를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배출량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지침에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과 또 논의가 필요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의제문서 개발 방향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침 개발의 핵심이 되는 육상 연료의 생산과 운송에 대하여서 이제 포괄적이고 신뢰 있는 데이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아래의 표는 이제 다양한 연구자들이 수행한 LNG 추진 선박에 대한 전과적 연구 결과를 나타냅니다. 내용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별 연구들을 비교 분석을 해보니 그 결과들의 값이 큰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각 연구자들이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와 연구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통일성 및 이제 분석 절차의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전 과정 탄소 지침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이제 절차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지침 개발하는 것이 우리 아국에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제 해당 지침 개발 및 이제 전과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적의 대체 에너지 시나리오, 최적의 기술 시나리오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식별이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책과 기술 개발의 방향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아국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 환경 관련된 이제 어떤 법제화나 지침 개발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 연료들이나 기술들은 또 유럽 쪽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한국에서는 조금 쫓아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관련 규정들이 유럽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제정되는 것이 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지침 개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아직 이제 에너지 전환이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고, 이런 이제 환경 분석을 했을 경우 이제 유럽 국가 대비 분명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본 지침 개발이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놓고 보면 이제 이런 불리한 지침일수록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야 우리의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손을 놓고 있다면 이제 노르웨이라든지 다른 유럽 국가에서 지침을 개발해서 이제 기국들의 동의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절차나 데이터베이스 등이 유럽 환경에 따라 설계가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불리한 부분이 생기더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좀 한계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전과정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용 데이터나 분석 절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국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식별하고 또 부정적인 부분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탄소 집약도 지침 개발이 완료가 되면 이제 EED와 EOI와 같이 선박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의 생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본 현안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